100m를 15초에 달리기, 턱걸이 30개, 윗몸 일으키기 50개. 김종국처럼 근육질의 몸. 여러분은 건강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오늘은 건강에 관련해서 좋은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책올림 행책입니다. 저는 설날 당일부터 그러니까 위 부근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배탈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술 많이 마신 다음 날 느낄 수 있는 그런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증상이 좀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12시간 정도는 별 통증이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불편한 그런 통증이 좀 간헐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좀 참았는데 결국은 내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실 침대에 누우니까 의사 선생님이 배를 이리저리 눌러보더니 영상 촬영을 하기 전에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뱃속에 가스가 찼을 수도 있다. 이 얘기 하나가 좀 기억이 남더군요. 최근에 이제 배가 아프다 보니까 이 건강 관련 서적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책입니다.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이고요. 저자는 평소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만성 두통, 통증, 피부 위상 이런 여러 가지 병을 달고 살았는데요. 또 21살 때는 미 공군에 근무를 하면서 베트남 전에도 참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엽제에 노출되어서 고엽제 증상도 나타났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생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난 후 90kg이 넘던 체중도 75kg으로 감량하였고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저자는 어떻게 건강한 삶을 다시 찾았는지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왜 몸 청소에 중요한가?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음식, 연료이다. 그렇다면 몸속에 무엇을 연료로 넣어야 하며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할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몸속에 많이 넣고 지방을 넣지 않으면 된다. 순수한 자연의 물을 마시면 된다. 화학물질과 중독성 물질과 정제약품을 몸속에 넣지 않으면 된다. 정제소금, 정제기름, 정제설탕으로 몸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스스로 알아서 매일 독소를 배출하게 된다. 공장 음식이 아닌 산이나 밭에서 나온 신선한 음식을 먹기만 하면 저절로 대변과 소변과 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몸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음식 말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깨끗한 음식으로 몸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면서도 한 번도 충분히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다. 무엇일까? 돈, 아니다. 당신은 틀렸다.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가 음식과 내부 청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인간은 에너지만 넘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러나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나고 불편하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고갈된 상태란 무엇일까? 바로 죽음이다. 에너지는 말할 수 없도록 중요하다. 당신은 에너지를 볼 수도 없고 손에 넣을 수도 없다. 그러나 활기찬 사람을 보면 금방 에너지가 넘치는군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존재한다. 인간이란 에너지로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 몸은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떤 육체적 가정도 수행할 수 없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신체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생각해보자. 가만히 있는데도 피를 팔팔하게 순환시키고 심장을 저절로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몸에 들어온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당신의 몸은 항상 당신 편이다. 자연위생학은 우리에게 몸은 항상 당신 편이라고 가르친다. 몸은 항상 가능한 최고의 건강 상태를 만드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복구하고 스스로 치료하며 스스로 유지하는 강력한 기능이 있다. 몸은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통제하고 감독한다. 따라서 당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당신이 건강하다면 당신의 뇌는 당신의 몸에게 그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자동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당신이 질병에 걸렸다면 당신의 몸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려는 쪽으로 작용한다. 당신 몸의 수천 수만의 기능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매일 밤낮을 쉼없이 일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이다. 공기방울이 물속에 잠겨 있으면 물 표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듯이 당신의 몸은 어떤 환경에서도 건강을 찾으려는 쪽으로 작용한다. 공기방울은 주저하지 않고 좌우 위아래 중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최적의 직선 코스를 찾게 된다. 당신의 몸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서 건강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한다. 공기방울은 강하게 억제하는 힘이 작용할 때만 물속에서 공기방울로 존재한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당신의 질병을 강하게 지속시키려는 엄청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절대로 질병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당신의 몸은 절대 포기라는 말을 모른다. 당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몸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더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다.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감지해서 경고음을 보내는 시스템이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출현한 700만 년 전부터 계속 진화해서 완전히 자리 잡은 완벽한 시스템을 당신은 잊고 살아왔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이 경고음은 더 강력해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몸이 위험에 처하면 몸이 아주 민감해져서 더 강력한 경고음을 보낸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 약이라는 복면을 쓴 또 다른 도둑이 나타나서 경고음 스위치를 절단기로 싹둑 잘라내기 때문이다. 집안에 도둑을 퇴치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센서가 경고음을 울린다. 그 다음 놀라서 도망가는 도둑 뒤에서 펀치를 날리는 기계가 작동한다. 넘어진 도둑을 뒤로 묶는 기계도 작동하고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는 비상벨이 울려서 경찰들이 출동한다. 이런 모든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다. 당신이 할 일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 광경을 지켜보면 그만이다. 그런데 당신은 경고음이 울려서 시끄럽다고 비상벨 스위치를 내리고, 즉 약물을 먹고 다시 침대로 들어가 잠을 청할 것인가? 이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포가 미쳐버리기 전에 항상 집안의 도둑 방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통제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자. 염증이란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자가치료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다. 가장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통증이다. 통증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획도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통증은 절대로 부주의한 사람에게 내리는 벌이 아니다. 통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나는 이 책에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통증의 진실과 통증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그 새로운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통증은 당신의 친구다. 어떤가? 새로운 시각이 아니던가? 아마 당신은 통증은 당신의 친구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언짢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결혼 정년기의 젊은이가 부모에게 소개해야 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통증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의 친구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통증에 대한 시각을 갖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평생 질병 없이 사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통증을 사랑하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보다 그 통증을 싫어한다.
그러나 나는 통증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 통증이란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몸의 명령이다. 당신은 통증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 당신이 저녁 준비를 하다가 뜨거운 냄비에 한쪽 손이 닿았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그 한쪽 손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깨진 유리 조각이 질비한 운동장을 맨발로 달렸는데도 통증이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한다. 통증은 다른 쪽 손을 뜨거운 냄비에 대지 않도록 경고음을 내는 것이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경고음이 통증이다. 통증은 우리 몸의 가장 효과적인 경고음이다. 당신이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더 이상 계속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경고를 위해 통증이 설계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상식적인 사실을 교육받고 자라지 못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통증이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는 메신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 통증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자가 치료를 한다는 증거다. 더 심각하게 발전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다. 통증은 당신의 한가한 시선을 집중시키는 우리 몸의 지혜롭고 적극적인 수단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통증에 집중해 본 적이 있는가? 아주 소수의 진실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통증이 우리 몸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려는 독소 층소의 증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다른 쪽 사람들은 통증이란 건강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어서 빨리 의사를 찾아가라고 부추긴다. 의사가 처방하는 대량의 약물을 몸속에 퍼부어서 진정시키라고 부추긴다. 그러나 진정한 병리학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통증은 인간에게 주는 경고음이다. 약물은 결단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약물은 통증을 완화시켜줄 뿐이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시끄럽다고 경고음을 차단시키는 것이 약물이라는 말이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털고 안방을 털고 있는데도 당신은 눈 비비고 일어나 경고음 스위치를 가위로 싹둑 자른 다음 다시 쿨쿨 잠을 자겠다는 말인가? 더 불행한 것은 당신이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있는 동안 당신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인체 내의 독성 수치를 더 높인다는 것이다. 통증과 같은 불편한 질병의 증상들은 당신이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세포들이 미쳐버릴 수 있다는 경고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몸속의 독소가 인체의 특별한 장소나 기관에 지나치게 침투해 있으므로 사력을 다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독소 물질이 인체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의학 용어로 염증을 아이티스라고 부르는데 어느 장소에 발생한 염증을 뜻할 때 전미사로 붙인다. 가령 맹장에 생긴 염증은 맹장염, 간에 생긴 염증은 간염, 신장에 생긴 염증은 심장염, 관절에 생긴 염증은 관절염, 대장에 생긴 염증은 대장염, 이런 식이다. 염증은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 림프절, 즉 림프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 크기가 커지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영어를 약간 변형하여 림프선염으로 변형해서 부른다. 림프선이나 림프절이 붓는 현상은 인체의 가장 명확한 경고음으로 독소가 오랫동안 장기 체류하면서 청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피부에 감인 증상이 생긴 다음 그것이 더 발전하여 피부염이 생긴다. 습진 및 건선과 같은 루푸스 타입의 증상들은 피부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피부염의 일종이다. 이는 우리 몸이 복구 시스템을 가동해서 피부를 통해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려는 노력의 본보기다. 이 시점에서 인체 내의 독소가 적당히 낮을 경우 자연히 피부염이 사라진다. 피부염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후에 사라진 예를 나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 오히려 약물을 사용해서 증상을 무마하려고 노력한다. 통증이나 증상이 잠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독소를 청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약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는 말이다. 숨어있던 독소가 몸의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때까지 독소의 양이 증가할 뿐 아니라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약물의 독소까지 합쳐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약물은 왜 위험한가? 나는 통증과 같은 불편함의 원인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이 새로운 시각에는 약물 같은 것으로 경고음 스위치를 내리는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나는 아주 상식적이고도 쉽게 설명해 보겠다. 당신의 가장 위험한 적군은 통증이 아니라 약물이다. 몸의 불편함이라는 경고음이 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습관적인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새롭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울림에 귀 기울이는 자연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상업 자본주의 방식에 휘둘리며 살고 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그대가 아프다면 약을 먹어라. 그리하면 통증이 사라질지니. 약물은 절대 아무것도 치료하지 못한다. 돈을 팽개치고 자연 치유를 연구하는 양심 있는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약물은 질병의 원인을 몸속 더 깊은 곳으로 옮겨 심는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을 몰래 숨기는 것도 위험하지만 용량을 초과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도 심각하게 위험한 일입니다. 약물은 증상을 속인다. 증상이 안 보이도록 보자기를 씌워 놓는다. 약물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약물은 당신의 몸의 경고음 스위치를 가위로 싹둑 잘라 놓음으로써 당신의 몸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잊게 만든다.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통증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약물을 사용하면 문제의 원인이 일단 감추어진다. 그래서 당신의 질병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진행되는 것이다. 이 분야에 권위 있는 잡지 의사를 위한 타운샌드 편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각종 진단서의 약물은 영양제로 대체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더 자연주의적인 의사들과 더 대체의학적인 의사들은 아주 현명하게 선택되기만 하면 영양제가 진단서에 적힌 약물과 똑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단서에 적힌 몸을 더 상하게 하는 효과를 주는 약물보다 영양제가 더 몸에 좋을 수 있다고 반론을 펴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약물 중독 사회에 살고 있다. 미국은 2007년만 해도 한 해에 2조 달러가 넘는 돈이 의료시장에서 소비되었다. 그 중에 많은 돈이 약물에 소비된다. 제약업은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 시장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는 곳은 석유업계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익이 제약업계에서 나온다. 미국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고 1년에 11회 정도의 약물을 소비한다. 여기에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모두 포함한다면 2배는 가볍게 넘어서리라 여겨진다. 채식은 어떻게 몸을 치유하는가? 동식물성 식품이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많은 식품이 무엇인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일과 채소와 같은 식물성 식품에 이런 성분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채식 음식에는 미쳐버린 암세포를 잘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성분들이 많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 뉴욕타임스도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영양학자 및 역학자들의 거듭되는 연구 결과 식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육식 예찬론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암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오늘 아침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돼지고기나 햄버거가 암에 좋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의사나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많았다. 그러나 이제 증거가 너무나도 넘쳐 그들은 입을 닫고 말았다. 몸에 좋은 것은 모두 식물에서 나온 성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천연 항산화제, 카로틴, 식이섬유, 산화방지제, 그 외에 몸에 좋다는 모든 성분들은 식물에서 나온다. 새로 발견되었다는 질병 치료 성분들은 모두 과일, 채소, 통곡물, 뿌리 식물에서 나온다. 활성산소나 항산화제와 같은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사용해서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겨난다. 이 공격성이 강한 산소는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에 폭력을 가한다. 권위 있는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활성산소가 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나도 동의한다. 활성산소는 위험하다. 시카고에 있는 암 연구소 디렉터인 키스 블락 박사는 고지방 음식의 섭취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생산해서 인체의 유전적인 청질에 공격을 가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세포는 항산화제라 불리는 물질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일종의 경찰과 같은 존재로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활성산소를 진압할 수 있다.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제로 둘러싸여 있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설사 만들어졌다고 해도 단번에 무력화시킨다. 고지방 동물성 식품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과일과 채소는 활성산소를 공격하는 항산화제를 만들어 이를 물리친다. 이것이 핵심이다. 설포라판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브로콜리는 유방암을 차단시키는 물질을 생산한다. 이런 제목의 신문 기사가 올라왔다. 존 홉킨스 대학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를 각종 미디어가 대서특필했다. 설포라판은 십자하가 채소에서 발견된다. 브로콜리, 꽃 양배추, 양배추 등이 그런 식물이다. 스테이크에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는 성분이다. 오렌지가 암을 이긴다는 헤드라인도 있다. 스온타리오 대학의 연구원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오렌지의 어떤 성분이 암을 파괴한다는 것일까? 바로 플라보노이드로 알려진 작은 분자다. 이 성분은 감귤류의 가일에서 발견된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글래디스 블락 박사는 비타민 C와 암과의 관련에 대해 90개의 논문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의 대부분의 논문에서 비타민 C와 항산화제가 암을 파괴하는 성분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과일과 채소, 감자에는 비타민 C와 같은 각종 성분들이 풍부하다. 블락 박사는 17개국의 170여 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 최소한 50% 이상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과일과 채소가 질병을 물리친다는 증거는 깨끗한 물을 마셔서 콜레라와 같은 유행병을 없앴다는 증거만큼 명확하다. 나는 나의 주장이 아주 특수한 어떤 질병까지 모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최소한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은 확신한다. 이 책을 읽은 당신이 그 중에 한 명이 되기를 바란다. 세상의 전문가들은 질병의 예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다. 소파에 편한 자세로 누워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면 몸 위로 떨어지는 칼날을 절대 피할 수 없다. 당신이 떨어지는 칼날을 피하려면 미리 예방해야 한다. 예방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마지막으로 쿡 선장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음식이 생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라면 쿡 선장의 이야기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18세기 중반 제임스 쿡 선장의 탐험에 가장 수혜를 받은 것은 항해술이 아니라 의학이었다. 당시 먼 곳의 해안을 향해 돛을 올리는 선박들은 선원의 절반 이상이 항해를 하는 동안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죽음의 신은 분노한 원주민이나 적의 전함이나 향수병이 아니었다. 계열병이라 불리는 의문의 질병이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피로하고 우울하며 잇몸을 비롯한 여러 조직에서 피를 흘렸다. 병이 진행되면 치아가 빠지고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나타났다. 환자는 열이 나고 항달이 생기며 사지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계열병으로 사망한 선원은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으며 어떠한 치료법도 소용없이 선원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갔다. 1747년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영국 의사 제임스 린드가 이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대조 실험을 시행한 것이다. 그는 이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치료했다. 한 집단에는 계열병에 흔히 쓰이는 민간요법인 감귤류를 먹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환자들이 급속히 회복되었다. 린드는 감귤에 선원들의 몸에 부족한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비타민 C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시 배에서 먹던 식품에는 이 영양소가 특히 부족했다. 장거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비스켓과 말린 쇠고기로 연명했으며 과일이나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다. 영국 해군은 린드의 실험 결과를 믿지 않았지만 쿡 선장은 믿었다. 그는 이 의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기 배에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대량으로 실어 매일 먹게 했으며 탐험대가 육지에 상륙할 때마다 선원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지시했다. 쿡 선장은 계열병으로 단 한 명의 선원도 잃지 않았다. 다음 몇십 년 동안 세계의 모든 해군은 쿡 선장의 해양 식단을 따랐으며 수없이 많은 선원과 승객이 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계열병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발견된 덕분에 영국은 세계의 대양을 지배하고 지구 반대편에 군대를 보내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자, 무엇이 이들의 생명을 살렸는가 보시라.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활성산소와 항산화제가 나오고 있죠. 우리 몸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산소를 사용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겨난다는 것인데요. 특히 고지방 동물성 식품의 섭취는 활성산소를 생산해서 인체의 정상 세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반면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인체를 방어하는 항산화제 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병과 통증은 약으로 증상을 약화시킬 수는 있어도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세 번째, 2, 3일간 채소, 과일, 주스를 섭취하라. 이 책에서는 또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모노 다이어트라는 방법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방법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식생활 습관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육류 섭취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제가 육류에 있는 활성산소를 이긴다면 육류보다는 채소를 더 많이 60에서 70% 이상 섭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위 부위가 아직까지 통증이 조금 일어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산화제죠. 채소와 과일을 6개 정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샐러드 채소도 한 1kg 정도 주문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